새벽 4시입니다. 눈이 갑자기 떠집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익숙한 시간입니다. 손을 옆으로 뻗어봅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차갑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몇 달이 지났든 몇 년이 지났든 그 빈자리는 항상 처음처럼 아픕니다. 이런 순간 당신도 겪고 계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내려앉는 그 느낌, 아직도 몸이 먼저 기억하는 그 사람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한 사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인생도 끝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여성들, 어떤 분들은 그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루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자신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고도 오히려 더 단단해진 사람들, 더 평온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고 왜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되는 걸까요? 이 차이는 운일까요? 성격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선택입니다. 혼자가 된 이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문제는 슬픔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감정 속에서 무심코 선택해버리는 행동들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녀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전화가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의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의존은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그래서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다시는 열리지 않는 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멈춥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삶도 함께 멈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편해서 혼자를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상처받기 싫어서 먼저 등을 돌린 것입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서 이미 방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을 판단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잘못된 선택으로 채운다면 그 시간은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혼자가 된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 5가지 실수, 혹시 당신도 이미 그중 하나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니면 아직 모르고 있을 뿐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그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왔을 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눈을 몇 번이나 내리깔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머니 전화가 오면 받기가 두렵습니다.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누구보다 성실하고 누구보다 따뜻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은 전화를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떠난 뒤 그 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오늘은 좀 외롭네. 그 다음에는 2통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해 못하겠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외롭다, 힘들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처음에 아들은 최선을 다해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매일 매번 같은 무게의 감정을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할까?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감정을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그런 부담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과 감당할 수 있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당신의 모든 감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를 모르는 순간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독이 든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조금씩 숨이 막힙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표정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끼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무거워지는 마음, 명절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부담, 잘 지내세요 라는 한마디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 감각, 이 감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관계는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그러나 깊어집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자녀는 선택을 합니다. 거리를 두는 선택,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변했어.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식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바꾼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내 감정을 상대에게 맡기고 있는 것인가?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태어났습니다.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이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은 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매일 감정의 무게를 얻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가장 조용한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연락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보고 싶어서 하는 연락과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 매달리는 연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 일기장이어야 합니다. 산책길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당신을 찾아올 때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먼저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능해지는 순간 관계는 놀랍게 변합니다. 거리는 생기지만 그 거리는 벽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저는 그 순간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한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의존을 내려놓은 쪽에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안입니다. 혼자 남겨졌다는 불안, 앞으로를 책임져야 한다는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은 사람을 또 다른 선택으로 끌고 갑니다.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지는 선택.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중심을 완전히 넘겨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 그리고 그 실수가 왜 당신의 인생을 조용히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는 돈 관리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 모든 재정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통장도 카드도 심지어 중요한 결정까지.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신경 쓸 일이 줄어들고 누군가 대신 책임져 준다는 느낌. 그것은 분명 안심이 되는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숫자에 약하니까 자식이 더 잘 알겠지. 이 생각 자연스럽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편해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순간 관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은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용돈이 조금 더 필요해. 병원에 가고 싶어도 망설여야 했습니다. 그 병원은 좀 비싸지 않을까? 손주에게 용돈을 주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 장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돈은 분명 그분의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아온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은 허락을 받아야 했을까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 집이 제 집 같지 않아요. 내 돈인데 내 돈 같지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선택입니다.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선택,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선택,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선택. 그 선택권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 안에서 손님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사랑받는 손님일 수는 있습니다. 불편함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언제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주인입니까? 아니면 손님입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경계를 모른 채 천천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허락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변하려고 시작한 선택이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경험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신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는 자신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본성입니다. 문제는 그 본성을 모른 채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착해요. 우리 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권한을 모두 넘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사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묶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정적 기반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재정 공부를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를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작은 인식이 당신의 등뼈를 세워줍니다. 돈은 욕심이 아닙니다. 돈은 방어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당신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파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방파제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망설이게 된다면 이미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숙이 침투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편안함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선택. 당신도 이미 그 선택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용히 시작되지만 결국 당신을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세 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요. 혼자가 편해요. 조용한 게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질문합니다.
정말로 편한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먼저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까? 이런 경험 당신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연락을 보고도 답장을 미룬 적, 약속을 잡았다가 그날이 가까워지자 괜히 피하고 싶어진 적, 그저 아무도 만나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었던 날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저 역시 그 시간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때입니다. 한 번 거절합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서요. 2번 거절합니다. 다음에 봐요. 3번, 4번, 그리고 어느 순간 연락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는 하루, 누군가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주말, 그 고요함이 마치 평온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2가지 고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분히 살아내고 충분히 부딪히고 그 끝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고립입니다. 이 차이를 느끼고 계십니까? 평화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사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단단히 잠깁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평화를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사라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끊기 시작했습니다. 동창 모임, 이웃과의 차 한잔, 교회, 경로당, 소소한 약속들.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다음에는 날씨가 별로라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전화를 거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거의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먼저 문을 닫은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거절, 한 번의 미움, 한 번의 회피,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당신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나는 평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간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목소리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뇌를 살리고 감정을 순환시키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사람은 안에서부터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TV도 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정말로 평온 속에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고립 속에 머물고 계신 것입니까?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반기는 곳으로 갑니다. 당신이 문을 닫으면 세상도 당신을 향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십시오. 동네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거창한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 당신이 하루 보이지 않으면 조금은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쓰러지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고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생기려면 당신이 먼저 문을 열어야 합니다. 두렵습니까? 상처가 아직 아프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는 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안전하다고 믿으며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립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가장 가까이에서 대하고 있는 것, 바로 당신 자신의 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네 번째 실수, 그리고 그것이 왜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입니다. 눈은 떴지만 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일어날 이유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엌으로 가도 밥을 차릴 마음이 없습니다. 혼자 먹는데 뭘, 이 한마디로 하루의 시작이 결정됩니다. 이런 날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대충 한 끼를 때우고 약은 미루고 병원 예약은 다음으로 넘기고 그 모든 것이 작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조용히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놓아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왜일까요? 몸이 아파서일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더 깊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당신도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런데 어느 날 그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멈춥니다. 밥을 차릴 이유도, 몸을 돌볼 이유도, 건강해야 할 이유도 모두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혼자인데 뭐하러?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존중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씩 놓아버리고 계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몸을 포기하는 사람은 마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대충 먹기 시작하면 생각도 흐려집니다. 움직임이 줄어들면 감정도 멈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느려지고 무거워지고 무너집니다. 이 과정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이 생각이 쌓이면 어느 날 이미 늦어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아프다는 신호를 알면서도 미룬 적, 걷고 싶지만 귀찮아서 포기한 적,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내일 하면 되지. 하지만 그 내일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하루 3끼 제대로 먹기, 아프면 미루지 않고 병원 가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사실을 매일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가장 조용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마지막까지 살아야 할 집입니다. 자녀의 집은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살던 동네도 떠나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몸만큼은 당신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그 집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무관심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집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그분은 점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밥은 간단히, 운동은 생략, 병원은 미루고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몸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디 나갈 힘도 없어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제한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몸을 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무너뜨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자녀도, 친구도, 그 누구도 당신의 몸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분들 중에서도 아직 더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밥도 먹고 걷기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았어.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모든 것이 천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당신도 혹시 이미 마음속에서 삶을 끝냈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깊고 가장 치명적인 5번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식사도 하고 집도 정리되어 있고 대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이미 멀리 떠나버린 사람의 눈빛.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딘가 아주 먼 곳에 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눈빛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거울 속에서 비슷한 눈빛을 본 적은 없으십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다 살았어요. 남은 건 그냥 시간이 가는 걸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삶이 끝났다는 선언, 더 이상 시작하지 않겠다는 선언,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면 돼. 이 말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보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넘긴 적, 어딘가 가보고 싶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접어버린 적, 배워보고 싶었지만 이제 늦었다는 생각에 포기한 적, 그 순간들이 모여서 당신의 삶을 조용히 닫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늙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40에도 이미 삶을 멈춰버린 사람, 반대로 90이 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처음 해보려는 사람,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 믿음 하나가 삶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성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림이요? 저는 미술을 배운 적도 없는데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그 말이 그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색을 섞는 것도. 하지만 그분은 계속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그리고 어느 날 한 장의 그림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화분, 그 안에 노란 꽃 한 송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 아직 살아있나 봐요. 이 문장의 의미를 느끼십니까? 그분은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십니까? 숨만 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당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멈춘 삶은 절대 저절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시작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보는 것, 처음 읽는 책을 펼쳐보는 것, 처음 만들어보는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그 작은 처음들이 당신의 삶에 다시 숨을 불어넣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처음 해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늦은 것입니까? 당신은 내일을 살아보셨습니까? 다음 달을 살아보셨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이미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살아있는 한 인간은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목격해온 사실입니다.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아직 그 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혼자이지만 고독하지 않게, 조용하지만 충만하게,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답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기대는 것, 재정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 세상과의 문을 닫는 것, 자신의 몸을 방치하는 것, 그리고 이미 끝나지 않은 삶을 스스로 끝났다고 믿는 것,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많은 분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자녀로 채우고, 걱정으로 채우고, 침묵으로 채우고, 때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는 바쁨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는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로소 당신 자신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혼자라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쓸쓸했고 혼자 길을 걷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수많은 이별을 겪고 긴 시간을 지나오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과 고독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혼자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독은 선택입니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남겨두십시오. 혼자이면서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따뜻할 수 있습니다. 혼자이면서도 세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단 하나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 오래 살다 보면 후회가 쌓입니다.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말을 왜 못했을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새벽에 찾아옵니다. 당신도 그런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평온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떠난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혼자 떠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평화는 곁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았다. 나는 내 삶을 살았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망설여진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됨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들어오는 햇살을 잠시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삶 속에 있습니다. 다음 달에 만날 사람, 아직 읽지 않은 책,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이 모든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 가능성 안에 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타인을 위해 살아온 당신이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당신답게 채우십시오.
자녀가 없어도 곁에 누군가 없어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버텨온 시간, 당신이 사랑하고 상처받으며 살아온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충분히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삶은 화려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계속됨입니다. 그 계속됨 속에서 당신이 매일 눈을 뜨고 숨을 쉬고 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가장 용감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혼자이지만 고독하지 않기를, 조용하지만 충만하기를,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답기를. 저는 긴 시간을 살아온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